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네.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뭐냐면 사람들이 안 팔아서예요. 안 지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안 지었다고 지금 아니요, 재건축 그것도 잘못된 게요.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 초반부터 굉장히 열듭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왜 풉니까? 주택 공급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그 공급인 게 재건축을 막 하자 이러면 더 불길이 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군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자, 커피는 별다방, 부동산은 봉다방입니다. 봉다방 진행을 맡은 차학봉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과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공약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아파트들이 가격 호가가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부총리는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오 시장은 네 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들썩이던 재건축 아파트 시장, 토지거래 허가제로 일단 진정될까요? 권 교수님.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르는 것도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고 매주 상승세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을 느낀 오 시장이 네 군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죠. 잘한 점은 단지별로 규제했다는 게 잘한 지점이에요. 동네별로 규제하게 되면 제3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규제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 거래는 일단 정기되면 좀 심리적 안정은. 그렇죠. 이제 규제 지역은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 연구원님 어떻게? 일단 질문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진정될까요? 네.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확대되고 모든 사람들이 집값에 관심이 있는데 호자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규제를 하고 이거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생겼는데 계속 더 기대하게 되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를 뭐 이렇게 단지별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단지가 이제 오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서울에서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주겠지 그러면서 이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규제로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억누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재건축 단지 자체가요. 네. 인근지역으로 풍수효과가 나타나려면 규제 완화가 실행돼야 돼요. 근데 아직 실행되는 게 기대 심리거든요. 교수님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규제가 될 거다, 실제로 된다 이런 게 움직이지 않고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순간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이러면서 기대감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번에 재건축 규제 완화의 기대 심리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사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 기타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32만 3천 호입니다. 그래서 32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디까지 실행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약인지 아십니까? 이게 89년 90년도에 입주했던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입니다. 이 5개 신도시를 다 모아도 29만 2천 가구예요. 이 29만 2천 가구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걸 약속을 했고 이미 3기 신도시 6군데에서 사전 청약으로 3만 200가구를 좀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7월부터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2년 거주 조건에 매입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기 수요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가격이 오르는 거 규제하겠다는 걸 보여준 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자, 초반부터 굉장히 열듭니다. 자, 이런 게 서로 약간의 시각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오 시장의 입장은 현 정부가 25번의 규제를 가했음에도 집값이 계속 올랐다. 결국은 뭐냐면 규제로는 더 이상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게 오 시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 물량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 입장과 현 정부의 계속 규제를 가해서 뭐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이 결국 대변된 우리 사회에 대변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실적인 걸 좀 넘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죠. 원인 파악을 해야 진단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원인 파악 자체가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기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과연 공급이 부족했냐. 그리고 2020년도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공급이 감소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급만 따지면 서울에서요. 최근까지 연간 4만 호 이상의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분양 물량은 굉장히 많았어요. 역대로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공급이 많았는데 가격이 오른 이유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공급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가격이 안정되냐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진정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번이나 6번이나 정책이 그럼 왜 잘 못했느냐. 그거는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수요 규제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잘 못한 거죠.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수요 규제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아니면 투기 수요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규제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매년 10만 명씩 10만 채씩 누군가 한 채를 더 샀어요. 그 통계로 딱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금리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금리 떨어지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차원의 억제가 필요한데 이런 재건축 규제나 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실은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수요가 많은 건 본인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공급을 줄였어요.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부터 종부세까지 다 면제해 줬습니다. 그게 2018년 4월 말일까지 등록을 했고요. 그 임대주택 등록은 2019년도, 2020년도죠, 작년에. 2020년도 6월 말 기준으로 160만 6천 가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160만 6천 가구는요, 4년 또는 8년 이내에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주택은 있는데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자, 160만 가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서울이 50만 가구, 경기도 51만 가구입니다. 1년에 4만 가구, 5만 가구 공급밖에 못 하는데 서울에 50만 가구를 발목을 잡아놨어요. 네. 이 발목을 잡아놓는데 수요는 그냥 있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인 게 핵심이에요. 공급이 뭐냐면 사람들이 안 팔아서예요. 안 지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안 지었다고 지금 재건축 그것도 잘못된 게요.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2018년도 기준으로 주택 공급률은 96% 정도 되는데 자가주택 보유율과 자가주택 점유율이 있습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은 집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안 살지만 집은 갖고 있어요. 이게 48%고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0.9%밖에 안 됩니다. 자, 50%는 집이 없어요. 그건 1가구 2주택, 3주택자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팔게끔 해야 되는데 앞뒤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왜 풉니까? 주택 공급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그 공급인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급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공급처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게 공급이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하나면 그거 왜 내놓습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을 더 넣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의 용적률이 2004년도 종세분화돼 갖고 주거지역이 1, 2, 3조 바뀐 거 아시죠? 네. 원래 국토용원리법상 용적률은 300%입니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적건역은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이잖아요. 네. 반토막 냈어요. 건물도 못 짓게. 그러나 서울시장이 300%까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국토부 장관은 500%까지 올릴 수 있고 일본은 지금 뭐 우리 차학봉 국장 잘 아시지만 2000%까지 올라갑니다. 사업지. 예, 용적률을 올려서 건물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밀도 지역이나 용적률 다 하지 못한 지역, 법으로 그런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특히 재건축하면서 더 증가되게 용적률을 진다면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하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약간 아니 왜냐면 정확히 짚고 나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 임대주택 등록 많이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았다. 그리고 제 의견도 동의하셨죠.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을 팔 수 있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수요를 줄여주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근데 왜 재건축 재개발에 영향이 있냐면 다주택자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예상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건 뭐냐면 지표상에 나타나요.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자가 점유율이 30% 미만입니다. 아니, 차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봉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요 집을 한 채 더 사요. 그러면 좋은 데 사겠습니까? 돈 되는 데 사겠습니까? 돈 되는 데 사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그러면 더 안 팔죠. 그럼 매물이 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 규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시행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초기 단계에 안전인단 강화했죠. 더 들어가면 322군데 지금 민간택지 부담가상을 적용하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면 가구당 3천만 원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건축 초과의 환수세가 2019년 12월 27일 날 확판됐죠. 자, 2년 거주 조건이 아직 계류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두 분 다 말씀이 맞는데 오 시장이 얘기하는 규제 완화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축을 풀어줘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는다는 관점이고 이제 얘기 말씀하시는 건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게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을 막 하자 이러면 더 불길이 세질 수 있다. 근데 장기적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금 용적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6, 70년대 어떤 관점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뭐 이건 굳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전반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70년대, 80년대 만들어 놓은 규제에서 21세기에 맞는 규제로 바꾸자. 그래서 가령 지금 지금 서울시의 기본적인 용적률 한 20, 30% 더 올리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자라는 주장도 있고 그것이 이제 환경적으로 반대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는 그냥 뭐냐면 이게 저희가 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게 장기적으로는 공급 늘리고 교수님이나 차 기자님 말씀처럼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요. 농사 짓자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밥 해 먹자고.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지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자 우리 공급 모자니까 여기 다 개발시키고 용적률 막 올려줄게. 단기적으로 배고픈 건 참어. 막 집값 올라도 참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 사업은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거를 바꿔주는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들이 계속 살게 해야 돼요. 재정 청률이 떨어지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내 집을 개조해서 살거나 새로 지어서 살고 싶은 욕구에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 손바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재건축 개발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투기가 일어나면요. 초기 단계부터 거래를 제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자는 거지 막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방향 속에서 재건축 필요하고 주거 환경 잘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지금 유동성 뭐 이렇게 확대되고 사람들이 막 눈 빨갛게 내 집 없다고 울고 있는데 왜 지금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시기의 문제를 예, 항상 정책의 시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또 좀 지나면 아마 몇 년 지나면 또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논의 자체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할 이야기였지만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언제쯤 집값이 떨어질지.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시죠.